거다. 프로필은 친구랑 노는 거다. 기업은 보통 페이지를 갖고 유저한테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데 페이지들은 도달률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달률이라는 거는 기업이 쓰는 이제 페이지에 쓰는 글이 다 도달하지 못하고 유저한테 이렇게 걸러져서 그 일부만 가게 된다.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광고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을 하면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비롯해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메신저라든가 이런 8개의 제한된 위치에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광고 관리자에서 광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제가 중요한 단서를 들었죠.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다고. 페이스북 광고 만드는 법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매우 잘 캡처된 글들이 나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광고 관리자에서 입력하는 이 타겟팅은 인구 통계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타겟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는 기타 등등의 타겟팅이 2가지 더 있는데 또 하나가 맞춤 타겟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고객 목록을 우리가 직접 제시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픽셀이 감지하게 하거나 모바일 SDK가 앱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참여도를 대상으로 참여도를 토대로 해갖고 타겟팅을 해내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핵심 타겟은 처음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애들이고, 핵심 타겟을 한번 돌려서 광고의 성과를 이제 얻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맞춤 타겟을 얻고 맞춤 타겟에서 다시 유사 타겟, 페이스북 유저 중에 비슷한 사람을 또 찾아오라고 시켜서 유사 타겟 만들어내고 유사 타겟으로 다시 맞춤 타겟 돌리고 뭐 등등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크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네. 전혀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언급한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도 뭘 검색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광고는 사람들이 접속을 하면 이 유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일단 해낸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광고판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DMP라는 시스템의 힘을 빌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타겟팅하는 것은 보통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뭐 30살에 서울에 살고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특성을 입력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김철수인지 뭐 누군지를 매칭하기 위해서 DMP의 힘을 빌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DMP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아이덴티파잉을 하는 것과 프로파일링을 하는 걸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덴티파잉이라는 건 유저가 누군지 일단 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 얘 이름이 뭐야 라는 걸 안 다음에 걔에 대한 특성 정보를 파악을 해서 수집을 하는 거고,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각각의 기기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가 마치 발자국이랑 뭐 이런 거 보고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는 것처럼 귀납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갖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려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일단 회원가입하고 아이덴티파잉을 해서 DMP가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구글은 디바이스들에게 임시 넘버링을 다 줘갖고 디바이스를 추적해서 프로파일링으로 고객 정보를 매칭을 시킨다 얘기했습니다. 원래 커리큘럼은 오늘 3시간 동안 구글 애드워즈,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정보를 추적하는 구글 애드워즈의 DSP를 대충 얘기하는 게 원래 커리큘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업을 딱 와서 봤더니 그런데 이 수업 자체가 목적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거다. 라고 수업을 왔더니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등구밭 비누? 네, 저는 사실 그날 처음 들었고 그 이후로 못 들었어요. 아무튼 그 동구밭 비누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 학기 동안 저에게 배운 그리고 기타 등등 앞에 뭐 카드 뉴스도 배웠고 한 그런 것들을 잘 믹스를 해서 이 동구밭 비누라는 요 회사의 어떤 그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는 게 여러분의 이번 학기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자신 있는 분 없으시죠? 그쵸? 막막하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카드 뉴스 만들려고 하면 그냥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뭐 포토샵 열고 닥치고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미지 넣고 글씨 쓰고 난 이거는 하겠는데 도대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에 마케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뭐 대신 광고 집행해줄 것도 아니고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여러분의 선배분들이 뭐 이렇게 잠깐 와서 인턴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거나 이러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뭘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구나. 그냥 뭔가 이건 맨땅도 아니고 그냥 어두운 데 서갖고 자 나에게 뭔가를 시켜주세요. 좀 간단한 걸로 크게 주지 말고 마케팅의 기여 이런 거는 부처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이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어떤 걸로 시켜주기를 굉장히 바라시더라고요. 대부분 회사를 가면 그런 걸 시켜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막막함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전혀 교수님은 저에게 의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약간의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드워즈가 여러분 굉장히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에드워즈 인증시험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에드워즈는 자격증도 있어요. 에드워즈 자격증은 공짜니까 다 시험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 시험 교육이 가면 용어 설명 위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100% 한다거든요. 용어 설명 위주로 나오는데 거의 매달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무료로 그 인증시험 대비 교육을 해줘요. 누구나 신청하면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용어 설명 교육만 9시간이에요. 구글 에드워즈의 용어를 배우는 게 9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금요일 밤에 저한테 요거 파트 빼고 2시간 배워갖고 에드워즈를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기대하지 않으시죠? 저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다루는 이 2시간은 여러분이 뭐 그걸 배운다고 해서 에드워즈를 엄청 잘 다룬다기보다 되게 에드워즈가 페이스북은 검색하면 광고 어떻게 만드는지 너무 내용이 많아서 문제거든요. 에드워즈는 내용을 보통 찾기가 힘들어요. 관련돼서 어떤 자료를 찾으시기 어렵고 자료를 찾더라도 읽으면서 이게 진정 한국어인가 의문이 생길 거예요. 페이스북은 되게 쉬운데 보통 페이스북은 그냥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각종 글을 읽으면 사실은 광고 관리 어떻게 하는지 대충 다 알 수 있는데 에드워즈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논문인가 도움말인가 이렇게 헤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2시간은 그냥 에드워즈가 대충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큰 그림을 잡는 걸로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조금 도움이 되도록 얘기하자면 우리가 에드워즈든 페이스북이든 이것저것 배우게 되는데 이런 디지털 광고뿐만이 아니라 필자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카드뉴스도 배우고 동영상 마케팅이 어떻다는 바이럴 마케팅이 어떻다는 마케팅에 굉장히 용어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을 결국 크게 보면 목적이 되게 단순해요. 우리 동부각 비누라는 이 특정 회사를 놓고 생각해봅시다. 동부각 비누 회사의 목표는 비누 판매량을 늘리는 게 얘네의 목표예요. 되게 단순하죠. 판매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죠? 비누를 살만한 사람을 찾아내서 사달라고 조르면 돼요. 간단하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죠. 조르는 건 안 되면 내가 열심히 그냥 맨날 쫓아가고 어떻게 하기라도 할 텐데 문제는 비누를 살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비누를 팔아야 되는데 비누를 살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TV 광고 막 이빠이 떼고 막 동네 보험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갖고 아유 나 이번에 보험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굳이 다 일일이 말하고 굳이 전화 콜드콜 막 돌려갖고 엄청난 비용 낭비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여러분 다 디지털 마케팅 배우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타겟팅 능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 개인 식별화가 되고 등등등등 해서 온라인상에서 타겟팅을 해서 이런 비용 낭비 없이 잠재 고객을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요거 모르는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다들 알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비누를 살만한 사람을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를 크게 보면 이렇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고객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고객을 찾아가는데 고객을 찾는 방법이 크게 보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별거 아닙니다. 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거 뭐냐? 네이버 같은 거 생각해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문기 그 네이버 뉴스 같은 거에 뭐 천연비누 어쩌고 막 이렇게 다루는 기사가 있다 쳐요. 거기에다가 천연비누 관련 광고를 실어주는 거죠. 한마디 이해되죠? 뭐 비누를 되게 잘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쳐요. 뭐 얘가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 비누 좋아요 한번 하면 엄청 잘 팔린다 쳐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그 컨텐츠에다가 내 광고를 싣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컨텐츠 기반으로 접근한다는 게 디테일한 걸 다 치우고 결국 지금 유저가 보고 있는 컨텐츠가 이 제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 컨텐츠에다가 내 광고를 싣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상품으로 따지면은 뭐 키워드 광고라던가 검색 결과로 나오는 뭐 그런 광고들이라던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거 다루는 리뷰하는 애들이 뭘 한다거나 이런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해당하는 컨텐츠가 그 제품과 연관이 있는 컨텐츠에 접근한다라는 방식으로 말이 뭐야?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페르소나 기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비누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상상하는 거예요. 이 동구박 비누라는 이 비누를 사는 사람은 아마 뭐 내가 보니까 한 20살일 것 같아. 20살이고 비누를 사니까 좀 깔끔하겠지? 깔끔하니까 뭐 등등등등 깔끔하니까 지저분한 일은 하지 않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니까 내가 이걸 살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정을 해서 그 사람의 특성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면 20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살의 여자인데 혼자 살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비누를 살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페르소나를 세웠다 쳐요. 그러면 혼자 사는 여자인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할까? 그 사람은 아마도 20세 고양이 집사 모임 카페에 아마 가입을 해서 활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비누를 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예상을 해서 그 사람을 겨냥해서 그 사람에게 접촉할 수 있는 경로들이 어딘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누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누를 살 만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할 때는 크게 보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비누를 살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갖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분명히 두 가지 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비누를 사는 사람한테 접근하는 방법인데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비누를 팔아먹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면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게 비누를 팔아먹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찍어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높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아니야. 찍어주세요. 페르소나? 네. 그렇잖아요. 자. 그렇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요. 여러분 이미 디지털 광고 속에 굉장히 지겨워서 애드블럭 까는 사람들인 거지 디지털 광고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건 이게 있잖아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 콘텐츠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천연 비누를 다루는 어떤 그런 검색 방법 제일 명확하니까 네이버에서 천연 비누 치면은 동구박 비누라는 이 광고가 나오게 했다 쳐요. 그 사람은 그걸 왜 검색했을까요? 살 생각이 있으니까 검색했겠죠. 그렇죠. 막연히 멍하니 있는 그냥 20살에 고양이를 키우는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페르소나라는 건 그렇죠. 페르소나는 사실 가상의 설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컨텐츠랑 매칭을 시키면 그 컨텐츠를 보고 있는 사람은 컨텐츠를 볼 때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검색이나 탐색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환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막연한 배너 광고보다는 키워드 같은 거에 매칭을 시켜갖고 광고를 내보내는 게 판매 확률이 더 높아요. 사실은 이거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냥 이거를 막 컨텐츠 기반이냐 페르소나 기반이냐 이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이걸 마케팅 퍼즐 상태로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애들한테 랜덤하게 이렇게 쭉 광범위하게 보여준 다음에 관심 있는 애 걸러내는 거죠. 이렇게 휘 던져갖고 그물 한번 던져갖고 얘다 걸려라라고 하는 게 요 인지적인 단계죠. 요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범위하게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따져봅시다. 이 인지 광고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게 TV 광고예요. 비용이 높아서 우리가 한번 못할 뿐이지 TV 광고 효과 제일 좋거든요. TV에서 광고 몇 번 때리면 유저들이 다 관심 가져요. 그걸 페르소나 어느 정도 돼요? 그냥 이거는 아줌마들이 쓸 거니까 그러면 일일 드라마 일일 막장 드라마 끝나고 앞뒤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보내면 되겠구나. 이 정도 페르소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테일하게 비누를 검색한 사람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 단계는 보통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광고가 집행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뭔가 탐색하고 있는 사람은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이게 관심이 있고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보고 있는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근데 막연한 페르소나가 아니라 페이스북으로 타시면은 맞춤 타겟에서 유사 타겟 정도로 확장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 페이스북 들은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선생님이 제가 동구박 비누 그 회사인데 선생님 와갖고 제 비누를 하나 샀어요. 보니까 요런 사람이 우리 비누를 하는구나. 그러면 요런 또 다른 이 사람이 사겠구나라는 정도의 페르소나일 때 컨시더레이션 단계에서 요 정도의 페르소나 그림을 갖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막연히 20살 고양이 요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고객상을 설정을 하고 그 고객상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할 수 있죠. 검색 광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밑에는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넘어가. 네.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전환 광고는 여러분이 흔히 배우는 지금 페이스북 광고라든가 구글 이 애드워드 광고 같은 거는 사실 전환형 광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얘가 사겠구나. 얘가 살 건데 지금 아직 월급이 입금이 안 돼갖고 못 사고 있구나. 그럼 얘 월급 날까지 기다리면서 얘를 관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들들들들 볶아야겠다 수준에 있는 이 리드인데 스코어가 높은 많이 보냈어. 네, 그러니까 스코어가 지금 낮은 상태에 있어서 리드 너처리 이런 거 배웠죠? 안 배웠나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월급이 입금 안 되신 분들은 월급 날까지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긴 살 거야. 얘는 돈만 있으면 지를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애를 관리하면서 계속 광고를 보여줘갖고 살 때까지 질질 볶는 게 이게 바로 전환형 광고입니다. 대충 보면 이 인지적 단계에서 제일 센 애가 페이스북 광고예요. 여러분이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배우는 이런 얘기들이 그 타겟팅을 생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아이덴티파잉된 사람의 특성을 기반으로 광고가 진행되죠. DMP가 아이덴티파잉을 해갖고 유저의 정보를 모은다는 얘기가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팅해서 광고가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윗단계에서 페이스북 광고 같은 애들이 센 겁니다. 네이버 메인 배너 이런 거, 그러니까 뭔가 멍 때리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류의 각종 배너 광고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이 컨시더레이션은 좀 더 탐색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는 거고 전환형 광고 등등등이 있어요. 타겟팅이 보통 이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룰 구글만 기준으로 구글과 페이스북만 대충 따지면 페이스북은 전반적으로 이 어웨어니스 단계 마케팅 퍼널상에서 위쪽에 있는 광고에 강합니다. 얘의 GMP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구글을 얘기할 때는 구글은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갖고 얘가 어떤 애인지 찾아서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정보가 적은 상태일 때는 우리가 거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밖에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 생각할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GDN이라고 부르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가 윗단계에서 보통 작용을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컨시더레이션은 검색 네트워크 광고로 들어가게 돼요. 얘 유저의 액션을 받아서 이 디바이스에서 입력되는 유저의 액션을 기반으로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괜찮습니다. 그냥 대충 구글에서 구글 애드워드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데 걔가 종류가 많은가 봐. 그 종류가 퍼널상으로 좀 각 단계에서 다르게 적용되나 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대충 그래요. 일단 크게는 이해됐죠? 크게는 이해됐죠? 자, 여러분에게 다시 미션을 얘기해보겠습니다. 동구박 비누 판매량을 늘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비누를 살만한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미션이 그 비누를 살만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접근 방법을 해봅시다.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가장 그나마 좀 근접한 거는 우리가 아까 컨시더레이션에서 슬쩍 지나간 이미 산 사람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야. 인데 그건 그 회사가 할 일이고, 그쵸? 그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동구박이라는 그 회사가 할 일이고,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지금 기존 고객이라고 하는 이 뭐랄까 이 시드 데이터가 되게 조그만 상태인 거잖아요. 얘네는 어쨌든 자기네의 그 물건을 사준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주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생각은 거기에 갇혀요. 비슷한 사람에게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은 학생이잖아요.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그럼 페르소나를 만들면 되겠죠? 말은 간단한데 이렇게 시키면 이제 그때부터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 비누를 살 사람이니까 이제 또 다시 막막해지는 거예요. 뭔가 구체화돼서 가는 것 같은데 했다가 그걸 어떡하는 거지? 그러면 몇 살이 될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신청 다 합니다. 네. 자, 아무튼 그거를 이제 조금 얘기를 진행하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은 아무튼 여러분은 각종의 페르소나를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내 생각에 65세 할아버지인데 저기 뭐 지팡이를 들으시는 분만 비누를 쓸 것 같아. 이딴 거 만들어도 괜찮아요. 페르소나는 다 돼요. 다 되는데 그게 진짜로 사줄지 안 사줄지를 검증을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줄 것이냐 안 사줄 것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그 중고 운동화를 팔잖아요. 이렇게 운동화를 낡은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혼용 수거함에 이렇게 넣으면은 그걸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딱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 물어보면 저기 제3 아프리카의 불쌍한 어린이들을 도우러 갈 것 같아요. 깨끗이 세척을 해갖고 어디 보육원으로 가지 않을까요?부터 시작을 해갖고 별의별 그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각종 상상의 답변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어디에 팔리는지 아세요? 모르죠. 애들 놀이터에 팔려요. 그 폐 운동화가 놀이터를 만드는 업자들한테 팔려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되게 막연하게 그러니까 제 말은 페르소나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상상과 다르게 되게 엉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엉뚱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어요. 굉장히 엉뚱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엉뚱하면 엉뚱할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기존 데이터에 연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그 엉뚱한 페르소나가 진짜 실제로 정말 사실 고객이냐를 검증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대개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페이스북의 이 윗단계에 페이스북 광고가 이거 지난 시간을 굉장히 잘 들으시는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아이덴티파이를 기반으로 한 DMP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라고 하면 프로파일링처럼 이렇게 버벅버벅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빨간색 너 관심 있어 없어 있어 없어를 계속 대조를 해서 정말 빠르게 다 스캔을 해서 찾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형으로 어떤 이 제품이라던가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를 쓸데없는 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빨리빨리 스캐닝해서 찾아낼 때 페이스북 광고를 보통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여러분의 페르소나가 진짜 해당하는 광고, 여러분이 그래서 65세의 지팡이를 짚는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돌렸어. 의외로 그 할아버지들이 그 비누 광고를 보고 열심히 광고를 클릭을 해갖고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의 페르소나가 활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근데 안 되겠지, 그죠? 상식 수준에서.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페르소나를 마음대로 정하는 건 괜찮다. 검증만 해내면 된다. 데이터로. 일단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60세 지팡이 할아버지들 치고 막 이렇게 20살 고양이 이런 비누는 사실 되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이 각은 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확보는 뭔가 있어야지, 그죠?
아니 뜬금없는 걸로 갈 수는 없으니까 틀을 잡자. 그럼 틀을 보통 어떻게 잡느냐? 틀을 잡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이 비누가 사용되는 환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연 비누라는 이 동부각 비누라는 애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사용이 될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기를 원할까라는 상황을 먼저 생각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을 예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맨날 이렇게 뭔가 여러분 타겟팅을 해보세요. 페르소나 작성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뭔가 꼭 나이 나오고 성별 나오고 이렇게 어디 살고 이것도 쭉쭉쭉쭉 무슨 공식처럼 나오는데 페르소나는 그렇게 먼저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이 쓰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력을 먼저 발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 운동화를 보고 왜 놀이터 업자들이 이 중고 운동화를 살까를 생각해보면 중고 운동화가 놀이터를 구성하는 수많은 그 고무 부분의 재료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먼저 상상해보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따지는 거죠. 일단 방법은 알겠죠. 근데 아직도 뭔가 막연하죠. 큰 방법은 알겠으나 역시 막연해요. 그쵸? 이 상상을, 이 제품이 쓰이는 상황을 상상을 하려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어야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제품이 뭔가 가치가 있어야지 그 가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설정하려면 이 제품이 필요한, 실제로 쓰이는 상황에 대해서 상상이 필요한 거고 그 상황을 알려면 제품의 가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말은 참 쉬워요. 원래 다 글로 배우면 쉬운 거거든요. 그럼 하나 질문해볼게요. 지금부터. 동부각 비누라는 애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뭐야? 그 비누가 갖는 가치가 뭐예요? 여기로 갑자기 막연하죠. 비누 가치가 뭐라고 펜시는데 쓰고 이제 그렇죠? 이제 이게 여러분의 한계가 또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격언처럼 모든 걸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걸 현실화시키려고 보면 내용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비누가 있어. 비누가 쓰이는 상황, 비누의 가치. 그 비누의 가치가 뭐냐 이거. 이 동부각 비누라는 얘의 가치가 뭘까요? 아까 질문했으니까 다른 분께. 동부각 비누의 가치가 뭘까요? 이 제품의 가치가. 깨끗함이요? 비누는 다 깨끗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 네, 뭐 친환경, 예, 그래요. 사실 네, 동부각 비누를 잘 모르시는 1인 한 명 더 추가요. 저도 잘 몰라요. 네. 의외로 이제 꼭 이 비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취업을 해서 어떤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뭔가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항상 여러분 마케팅을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얘는 이렇게 좋아요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카드뉴스라는 것도 결국은 뭐가 좋은 건지 내용을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뭐 색으로 만들든 노란색으로 만들든 빨간색으로 만들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다뤄야 될 거리를 못 잡아요. 이 동부각 비누라고 하면 그 비누니까 손 씻을 때 참 좋고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되게 피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제품의 가치를 우리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제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품의 가치라는 건 결국 키워드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금 계속 고객의 페르소나를 찾기 위해서 상황을 연상해내고 상황을 연상하려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가치라는 건 결국 끝에 가면 키워드로 매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부각 비누라는 이 비누를 많이 팔아먹으려면 이 비누를 어떤 키워드에 매칭시켜야 되는가를 확정을 해내야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키워드가 있어야 이 키워드를 토대로 얘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근데 그 가치가 이런 상황에서 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비누를 팔면 된다로 얘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건 모든 디지털 광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제품을 어떻게 다루든 여러분이 똑같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일단 키워드를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키워드를 매칭을 시키는 게 이제 또 갑자기 난해해지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항상 다 설명을 하면 늘 다 알아들 것 같으나 나한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동부각 비누라는 이 비누를
그럼 키워드에 매칭시키는 건 또 어떻게 하느냐? 난해해지죠. 어려워요, 원래. 제가 이걸 매칭시키는 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 나오시죠? 네. 제가 지난 그 2주 전에 여기 와서 페이스북 마케팅 강의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야밤에 남편의 다른 미남자와 함께 무려 여기서부터 지하철역까지 네, 신영상 교수님하고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연예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학기 학생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도 갖고 있고 그래서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학생들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열정이 막 넘치시는데 나는 그 비누를 오늘 처음 들었네. 그죠? 이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이 근데 그때 저한테 저는 이제 동막 비누가 뭔지 몰랐어요. 잘 모르는데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발달 장애인들이 만든 뭐 텃밭을 가꿔서 유기농 재료를 해갖고 만든 천연 비누를 뭐 어떻게 하는 소셜 벤처 기업이다. 이 얘기 우리 즐겁게 많이 듣고 있죠. 그렇죠? 그 교수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 얘기하시죠. 여러분 동고바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표현 쓰시죠. 이 표현이 그래서 듣고 그런 회사구나 라고 했습니다. 궁금하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다가 일단 구글에 검색하면 안 나와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회사 안 나와요. 여러분 이름 치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얘도 조그만 회사라서 구글같이 그런 글로벌한 애들은 취급 안 해줘요. 이게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나오는데 보세요. 네이버 화면 대충 달죠? 뭐 파워링크 나오고 뭐 나오고 이렇게 섹션이 있잖아요. 각 섹션별로 이제 보통 데이터가 이제 3개, 4개 뭐 많으면 5개까지 나오게 되는데 화면이 작은 관계로 귀찮으니까 위에 2개씩만 다 캡처를 해봤어요. 웹사이트 보이죠? 자기네가 말하는 걸 보면 여기에 천연비누 어쩌고 뭐 보이죠? 텃밭 천연비누 뭐 발달장애인 쭉 나오고 또 발달장애인 나와주고 똑같은 얘기. 이 글씨에서 신현상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설명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뭐 동구박비누 세트 후기인데 뭐 아니 이게 이 회사가 쓰지 않은 건데 블로그라는 건 이걸 쓰는 단 사람이 한 건데 똑같아. 텃밭에서 직접 가른 유기농 작물 발달 장애인의 60% 네 포스트 똑같습니다. 네 보면은 뭐 이놈의 발달 장애인과 어쩌고 뭐 사회적 기여 뭐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게 천연비누 발달 장애인 지겹죠. 네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동구박 비누라는 회사가 지금 진짜 존재하는 회사잖아요. 진짜 있는 회사고. 이 회사가 생각하는 자사의 제품의 가치가 이 키워드들로 지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동구박 비누라는 이 회사가 생각하는 자사의 이 제품의 가치가 딱 요 단어들로 결정이 나는 거죠. 발달 장애인이라는 요런 단어. 장애인 얘기 아니고 뭐 유기농, 천연비누, 기껏 추한 좀 나와봤자 텃밭 뭐 요 정도, 요 4개 정도의 단어로 거의 다 응축돼서 실제로 메시지가 모두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 외의 메시지로는 사실 얘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얘가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의 가치가 딱 요만큼인 거고 요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얘를 접근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죠? 그렇죠? 여러분은 전혀 다른 제품의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 처음에 자기가 이 제품을 만들 때 생각했던 그 프레임을 보통 못 벗어나요. 마케팅이라는 건 공급자 사이드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수요자 사이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 천연비누, 유기농, 뭐 이거 텃밭 어쩌고 요거를 벗어난 다른 제품의 가치를 여러분이 제시를 해내야 다른 키워드를 제시해내야 여러분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게 쓰일 수 있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상황을 토대로 이 제품을 살 새로운 고객 페르소나를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객 페르소나들이 실제로 제품에 관심을 보일지를 데이터로 검증하게 되는 거죠. 대충 과정은 이해되시죠? 과정은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다시 소설의 세계로 또 들어가게 되죠. 항상 설명이라는 게 그래요. 들을 때는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내가 하려고 그러면 뭔가 나의 시작은 언제나 소설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그러면 나는 이 비누를 잘 모르는데 도대체 어떤 그러면 키워드 제품 이걸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뭘로 하지? 라는 고민이 되시죠? 자, 갑자기 맨 땅에 헤딩하진 않아요. 잠깐만 정리해 봅시다.
얘가 갖고 있는 가치가 지금 발달장애인, 유기농, 천연비농, 그래 보면 이 세 가지 워드죠. 그쵸? 세 가지 워드인데 이 세 가지 워드가 모두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건 천연비누라는 겁니다. 결국 이 동부각비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키워드는 천연비누예요. 그쵸? 천연비누라는 키워드는 정말 개나 소나 코알라나 강아지나 다 쓰는 용어죠. 우리가 이 키워드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여러분 네이버에 꽃배달이라는 그 꽃배달을 치면 꽃배달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거 클릭 한 번에 얼마인지 아세요? 보통 클릭 한 번 경쟁이 16만 얼마예요. 아니 꽃 바구니 화환 자체가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광고 클릭 한 번에 그런 꽃배달 같은 키워드에서 내가 점유를 하려면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엄청난 출혈과 이 각종 노가다와 돈으로 이렇게 땜질을 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에 대한 이 가치를 결정을 해주거나 이걸 결정된 가치를 갖고 키워드 타겟팅을 해서 광고도 하고 SEO 검색 엔진 최적화도 하고 기타 등등을 하잖아요. 해시태그도 달고 하죠. 인스타그램에서 마팔, 성팔 치면 누가 그걸 알아? 그죠? 그 중에 나는 정말 뭐 바닷가 모래알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단어로 해봤자 안 되고 중간쯤에 있는 단어를 항상 설정을 해줘야 되죠. 뭐 이거는 더 설명 필요 없죠? 뭐 상식 아니에요? 너무 많이 쓰이는 이런 이렇게 헤드 단어를 쓰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롱테일한 단어도 쓰지 않아요. 이 중간쯤에 있는 단어를 보통 써야 됩니다. 그런데 천연비누라는 단어를 보면 네이버 트렌드에서 봅시다. 네이버 트렌드에서 클렌징 비누라는 카테고리에 이걸 트래킹하는 수백 가지의 단어 중에서 천연비누는 보통 2등이나 3등이에요. 이 키워드 자체가. 탑 중에 탑이죠. 이건 마치 네이버에서 꽃배달 키워드를 내가 꽃배달을 검색하는 사람에게 내 광고를 내가 항상 내보내갖고 나를 알리겠어라고 하는 그런 무모함과 똑같은 거예요. 일단 돈이 없죠. 네,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할 수가 없어요. 이 천연비누가 분명히 동부각비누라는 그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의 제품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건 공급자 입장이고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천연비누라는 단어는 너무 큰 거예요. 내려와야 돼요. 이걸 더 좁게 좁혀야 돼요. 이 키워드로는 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너무 큰 거는 없는 것과 같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여기나 저기나 다 걸리는 키워드는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얘는 지금 키워드가 천연비누, 유기농, 천연비누, 텃밭비누, 유기농, 발달장애인 이 정도 4개 정도의 단어로 실제로 지금 마케팅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상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런데 천연비누 얘는 없는 것과 똑같은 너무 브로드한 단어예요. 텃밭비누 아무도 몰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는 비누의 세계를 잘 모르지만 거의 이 회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진정한 롱테일한 키워드죠. 근데 이거 없다. 너무 넓거나 너무 좁은 단어를 빼고 생각해 봅시다. 유기농이나 발달장애인이 비누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자사의 제품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들을 지금 제품의 가치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따지고 보면 유기농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비누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비누라는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추정컨대 저는 이 회사를 모르지만 이 회사에서 지금 제품을 사는 사람들은 유기농에 미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 발달 장애인을 돕는다는 사회적 가치에 굉장히 공감을 해서 사주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비누를 비누로서 제품을 그러니까 비누인데 파는 건 비누란 말이에요. 그럼 비누가 가장 비누다운 제품의 가치를 포지셔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를 전혀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떤 키워드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위해서. 이게 여러분의 이번 학기에 이 돕는다는 나는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맨땅에 헤딩을 하고 막막해 하는 이유는 이런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찾아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적합한 키워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 이걸 또 시키면 또 너무 어렵게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무려 오늘 점심을 먹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점심을 먹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1시간 정도를 투자해갖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비누의 세계를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대충의 가이드를 주고자 이 온라인상에서 비누라는 워드를 여러 가지 물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각종 데이터 분석을 보통 배웁니다.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하면 결국 사람들이 비누라는 제품을 찾는 상황을 보면 이 세 가지 패턴으로 보통 찾아요. 이게 그러니까 검색되는 이 데이터들을 지원하는 툴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키워드 플래너도 있고 데이터 앱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걔네들을 토대로 해서 약 1000개의 단어를 대충 이 스캐닝을 해보면 비누라는 것에 대해서 이 비누라는 이 워드에 대한 것과 상품에 대한 이 트렌드를 검색을 해보면 사람들이 찾는 패턴이 아싸리 그냥 특정 브랜드를 찾는 사람도 있고 비누의 재료를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재료를 찾을까? 난 비누를 모르겠어. 저는 비누에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비누의 재료로 찾아요. 그래서 뭐 무슨 보니까 뭐 별의별 비누가 다 있더라고요. 신기하네. 저는 노니 비누가 뭔가 했어요. 노니 비누는 뭐지? 오늘 처음 알았죠? 네. 아무튼 뭐 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이렇게 재료를 위주로 비누를 찾아요. 이 재료로 만든 비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효과를 목표로 해서 비누를 찾아요. 이게 크게 보면 여드름으로 거의 직결이 되는데 저는 여드름도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족살 여드름, 등여드름, 뭐가 많대? 막 이렇게 뭐 많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효과 위주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요. 대충 사람들이 일단 키워드를 찾는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특정 브랜드 명은 어차피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동구박 비누에 동구박 월트는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려면 비누의 재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료를 위주로 그러니까 키워드를 재료 종류로 기본적으로 잡아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효과를 토대로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키워드를 찾아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패턴을 바탕으로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 키워드가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내려서 이 위에는 이제 비누였고 사람들이 비누라는 제품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내려서 천연 비누라는 걸 생각해보자. 천연 비누를 찾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뭘 찾을까? 네, 더 복잡하죠. 이런 거 처음 봤죠? 네, 이런 거 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트를 열심히 잘 공부해서 배우도록 하세요. 뭐 웹 분석, 로그 분석, 소셜 분석 등등등을 배우면 됩니다. 이걸 보여주면 여러분이 참 재밌어는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제가 대신 또 점심밥을 안 먹고 저의 사랑이 느껴지죠? 확인해봤습니다. 천연비누에 대해서 탐색하는 사람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다시 나뉘어요. 대충 보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선물을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통 어떻게 이런 거를 분석을 하게 되냐면 천연비누라는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라는 키워드가 일단 칩시다. 그럼 천연비누라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뒤로 약 10개 단어 안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충 이해되시죠? 이런 애들을 연관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웹상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이 텍스트들을 분석을 돌려서 이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랑 같이 나오게 되는 앞뒤 한 10단어 안에서 총 20단어 안에서 같이 나오게 되는 워드들이 대충 어떤 애들이냐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걔네를 다시 속성값을 줘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아무튼 대충 그렇게 대충 파악한다. 그래서 확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이 비누에 대해서 키워드를 탐색하고 언급하고 버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하나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는데 선물 준비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뭔가 답례품을 하거나 뭐 스승의 날 선물 이게 지금 제가 너무 5월달에 지금 봐갖고 좀 더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돌잔치 답례품, 스승의 날 선물하는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할 때 사람들이 천연비누를 찾아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봤으면 좀 더 알았을 텐데 난 모르겠네. 뭐 도대체 천연비누랑 봉사활동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연비누가 의외로 자원봉사와 함께 같이 나와요. 왜일까? 모르겠네요. 이거는 비누의 무지한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비누 만들기 취미에 관련돼서 언급이 많아요. 비누 만들기인데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거,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배우려고 하는 거, 이렇게 막 어디서 배워요? 막 공방이 어디 있어요? 무슨 문화센터에 무슨 프로그램 있어요?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버즈가 많고 또 하나가 비누 만드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 벼룩시장에서 갖다 팔아먹으려고 관련돼서
선택을 많이 해요. 동부바퀴는 입장에서 이 항목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선택자는 그러니까 소셜 분석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비누 만들기 취미에 관련된 거, 뭐 폴리마켓이 어쩌고 뭐 이것들은 그 사람이 개인이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동부바 비누라는 비누가 판매량을 늘리는 거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는 거에 관련돼서 천연 비누를 많이 찾아요. 이게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앞단계 상위 카테고리 비누에서 확인을 해보면 사람들이 비누에 대해서 이 뭐라 그러지 추적하는 효과라는 게 화장을 했고 화장을 지우는 문제로 많이 가요. 이 클렌징이 화장을 했고 화장을 지우는 문제로 많이 가는데 천연 비누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천연 비누에서는 화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이렇게 여드름 같은 트러블을 해결하거나 아이들의 아토피를 해소하는 문제로 얘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이 탐색되는 콘텐츠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이거 비누잖아요. 그렇죠? 비누인데 막 유나가 예쁘게 나오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치 의약품을 서술하듯이 서술된 콘텐츠가 주로 소비의 대상이에요. 이게 천연 비누 키워드에 관련된 탐색의 특징이에요. 마찬가지로 같이 나오는 그 형용사를 보면 몇 가지 그 애들이 있습니다. 향이 어떻다라는 문제와 예쁘다, 좋은 기회. 이 좋은 기회라는 말이 왜 나올까? 저도 참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점심시간에 1시간 밥 안 먹고 하는데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레포트를 갖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자, 거기까지 하면 내가 비누회사를 차렸지. 그죠? 네. 자, 좋은 기회에 뭐, 그다음에 두꺼운. 의외로 사람들이 비누가 두꺼운 거에 대한 불만이 많나 봐요. 저는 비누를 사실 안 쓰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저는 이게 난 귀찮으니까 버블폼 쓰거든요. 나는 그냥 속트리 버블폼이 제일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누를 잘 모르는데 뭐 의외로 사람들이 비누의 향과 예쁜 모양, 색깔, 그다음에 좋은 기회를 주는 건 두꺼워서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아니 어차피 사는 건 한 개면서 다양한 모양을 중요시해요. 근데 이 다양한 모양은 보통 이 선물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박스에 하나 따먹어서 좀 이상한가 보죠? 아무튼 뭐 그래요. 이 버즈 자체가 발생하는 위치를 보면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에서 보통 발생을 해요. 이게 어쨌든 현재 천연비누라는 이 카테고리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가 대충 파악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저랑 정보를 공유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일을 해야겠죠? 자, 정보 공유는 했으니까 공짜가 없어요. 받아먹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죠. 여러분은 그럼 그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모드 마케팅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워드를 체크할 때 이걸 체크합니다. 자, 이거 뭔지 아시죠? 만다라 차트 몰라요? 아니 모른단 말인가? 네, 이게 쉬운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동부박비누라는 애가 있는데 이거 원래 무슨 뭐 일본의 무슨 운동선수가 뭐라더라? 1등을 하고 싶어. 공부하신 분은 네이버 문제 디테일은 내가 뭘 많이 기억하기 바라지 않죠? 네, 뭐 1등을 하고 싶어서 1등을 하려고 1등을 하려면은 뭐도 돼야 되고 근력도 돼야 되고 지구력도 돼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돼야 돼. 그럼 각각을 위해서 나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1등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지구력이 좋아야 돼. 그러면 지구력을 늘리기 위해서 요거를 할 거야. 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만다라 차트를 검색해서 도대체 이놈이 무슨 놈이냐 보시면 되고요. 대충 동부박비누를 놓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온 애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얘를 탐색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 가치 상황이라는 게 이 선물용으로 좋다 이런 얘기죠. 선물용으로 좋다. 얘가 여드름 제거에 좋다. 아토피 해소에 좋다. 얘가 향이 끝내죠. 얘가 굉장히 가볍고 얇고 뭐 이렇게 그 두꺼운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게 있고 뭐 원료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뭐 야 얘는 뭐 발달 장애인 뭐 기본적으로 그것도 검색 많이 됩니다 여러분. 네. 뭐 발달 장애인 뭐 소셜적인 가치도 있고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튼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가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얘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쓰는 게 이제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구체화해서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색하는 걸 기준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선물용이다. 그럼 선물을 하는 상황은 대충 뭘까? 왜 이 선물용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가질까? 선물하기에 별로 비싸지 않아.
선물용 포장을 예쁘게 잘해줘. 예를 들면서, 야, 이거 선물하면은 받는 사람이 뭐 좀 아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좀 잘나 보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대량 주문하면 한 10개 공짜로 준대.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동원되기 시작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요 앞부분까지는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표를 작성을 하세요. 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인가를 작성을 하세요. 작성을 한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랑 웹사이트가 어딘지.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 칩시다. 아토피, 이 비누를 뭐 꾸준하게 쓰면 아토피가 호전이 돼. 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아토피 해소를 바라고 접근을 하고 탐색하고 있는 사람은 뭐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 뭐 이런 웹사이트에 가입했을 수도 있고 그런 웹사이트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웹사이트가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키워드라든가 웹사이트라든가 특정 앱이라든가 동영상, 장소 같은 것들이 해당하는 가치를 표현하는 요소가 돼요.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게다가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답례품이라 칩시다. 답례품이면 뭐 돌잔치 답례품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돌잔치를 해야 되는 부모라는 특정한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까지 같이 정리를 한번 쫙 합니다. 이 정리가 쫙 돼야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쓰든 구글 애드워드를 쓰든 뭘 하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이 가치를 대충 정리를 해본 다음에 이 가치가 진짜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그럼 그 가치가 먹힌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 가치를 토대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보여줘야 비누의 판매가 올라갈 것이냐를 결정해주는 게 여러분의 프로젝트의 미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회사 사장님도 아니고 진짜 마케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낱 대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동국아 비누라는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여는 요 한 4가지 정도가 돼요. 이게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이거죠. 첫 번째는 동국아 비누가 공략할 새로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지 페르소나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죠. 대충 확인을 해갖고 이거 그쵸?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국아 비누가 타겟팅하는 광고 콘텐츠가 어떤 키워드를 타겟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련된 앱이나 웹이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뭐 인플루언서 누구를 타겟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동국아 비누라는 어떤 그 웹사이트가 있다 칩시다. 웹사이트에는 굉장히 많은 페이지들이 있겠죠. 뭐 시금치 비누도 있을 수 있고 뭐 시금치 비누, 우유 비누, 뭐 당근 비누 뭐 있다 쳐요. 뭐 카리 비누 뭐 등등등 있다 쳐. 그러면 그 모든 애들이 합쳐져서 동국아 비누가 되는 거지만 그 모든 애들이 소비자에게 다 똑같이 어필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을 랜딩으로 삼았을 때 이 동국아 유저가 랜딩이라는 건 유저가 나를 접근할 때 제일 처음 보여지는 대문 같은 거잖아요.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방문할 수 있는 수많은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페이지를 랜딩으로 삼았을 때 내가 가장 얘를 계속 그 다음에 브라우징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걸 결정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음 단계에 여러분이 설정을 해준 이 제품 가치를 요런 콘텐츠로 만들어 놓으면 이런 사람들, 내가 설정한 페르소나를 입체게 되죠.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 이런 광고 콘텐츠를 쓰면 네가 제품을 좀 어필하는 데 도움이 돼. 라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질문이 있죠. 아,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근데 어떻게? 네, 다시 또 우울해지죠. 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만 다 이해합니다. 아, 그냥 지금 거의 강요받고 있죠.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강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 보세요. 새로운 고객 페르소나를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까 만다라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충 이렇게 찾는다. 그죠? 제품의 가치 정보를 갖고 이제 페르소나를 세워서 이걸 페이스북 광고를 기본적으로 돌려갖고 사람들이 정말 그 광고에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이 만든 그 고객 페르소나를 검증을 해야 되죠. 데이터를 그렇죠. 그러니까 CTR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여러분이 타겟팅하는 이 광고 컨텐츠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무슨 요 특정 앱과 웹이나 웹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로 국한을 하는 게 좋은지 등등을 확인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다루게 될 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이죠. 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캠페인에서 맞춤 구매 의도라는 타겟팅이 있어요. 맞춤 구매 의도 타겟팅을 해갖고 광고를 집행을 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런 구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마 이 광고에 반응을 할 거다. 이런 구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광고를 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이고 선생님이 웹사이트를 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사람이 좀 더 이 비누를 살 사람에 가까운지 이 웹사이트를 쓰는 사람이 그거에 가까운지를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면 그냥 우리가 아토피 치면은 아토피 학부모 모임, 아토피 관련 정보 어플 되게 많잖아요. 병원에 뻔질나게 갔다는 둥 아니면 아토피라고 키워드도 많잖아요. 그런 키워드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매 의도 맞춤 고객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에 어떤 집합이 정말로 이 가치를 정확히 나타내는가를 성과를 비교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한데 이게 안 된다. 내가 돈이 딸린다. 그러면 캠페인을 하나를 집행해도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에드워즈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다만 초보가 보기는 좀 빡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빡세고 힘드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아예 그냥 고객 자체를 처음부터 세팅을 해갖고 캠페인을 돌려서 성과를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나는 나의 노가다로 땜빵을 하겠다 라고 하면 캠페인 하나를 돌려갖고 그 복잡한 보고서를 보면서 각 요소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방문 페이지 중에 과연 시금치 비누를 사람들이 좋아할지 아니면은 동고박 비누, 그러니까 동고박 비누를 크게 보면 비누에서 이 비누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좀 중심적으로 밀어주지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중심적으로 밀어주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유기농을 중심으로 밀어주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어떤 것들 얘는 향이 끝내줘라는 걸 중심으로 밀면 좋을지 라는 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GDN 캠페인을 돌리면 이 GDN 캠페인에 똑같은 타겟팅과 똑같은 광고안을 갖고 돌리면 각 랜딩 페이지, 각 방문 페이지별로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은지 평가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이 동고박 비누 웹사이트의 랜딩 유저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는 페이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결정하는데 방문 페이지 성과를 토대로 성과를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이 에드워즈 오늘 저 같은 거 잘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거죠. 하나의 특정 20살 여자 서울에 사는 여자 고양이 집사님들은 과연 어떤 광고를 제일 좋아할 것이냐? 유기농이라는 콘텐츠를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금치로 만들었다는 걸 좋아할 거냐? 아니면 장애인들 돕는다는 걸 좋아할 거냐? 라는 걸 그걸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짝하게 아줌마 사례랑 똑같죠. 페이스북 광고 세트에서 광고안을 다양하게 때려 넣어갖고 50회 테스트를 해갖고 광고안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페이스북 마케팅의 광고 시스템을 배웠고 오늘 구글 애드워즈를 대략적으로 배울 텐데 그걸 왜 배우냐? 왜 배우는 거야? 해갖고 여러분 자격증 따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걸 왜 배우냐? 단지 그냥 내가 이거 툴 잘 쓰는 기능사야 라는 거 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이 디지털 광고 툴들이 지원하는 어떤 성과라던가 걔를 여러분이 굳이 저 같은 사람한테 이 금요일 밤에 배우는 이유는 이걸 하는 과정, 이걸 할 수 있는 스킬을 익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자, 이걸 다 할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취직 가능하게 이걸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재를 원하는 회사 널리고 깔렸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연락 주시면 돼요. 아마 다 못할 거예요. 다 못하고 여러분이 대충 학기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요 앞에 단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무엇을 마케팅을 하든 거쳐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 해보시고 나는 그러면 무엇을 실제로 해볼까를 4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골라갖고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냐 수행을 하는 how to 매뉴얼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 등등등등.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만드는 방법은 어디서나 매뉴얼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성과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걸 해봐야 본인이 만들어서 해봐야 성과를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성과가 다르게 나오는구나. 이게 정말 이런 인사이트를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 해보시라고 우리 열혈 신영선 교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려갖고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구글 애드워즈를 여러분이 아마도 생판 모를 거다라는 가정하에 대충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글에 용어가 있는데 구글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어요. 구글 네트워크라는 말이 뭘까요? 구글 네트워크는 구글이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곳을 구글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구글 회사 전산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구글닷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구글의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다 말해요. 그게 구글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를 크게 보면 두 개로 잘려요. 하나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고 또 하나는 검색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를 크게 보면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지금 계속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개념 같지만 엄청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검색 네트워크라는 건 광고를 보여준, 구글 네트워크는 구글 광고가 나가는 곳이죠. 검색 네트워크는 유저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광고가 나가는 곳이 검색 네트워크예요. 그럼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유저가 아무런 검색도 안 하고 멍 때리고 계신데 광고가 나가는 게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구글 네트워크는 구글 광고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곳을 말하는 거고 검색 네트워크는 검색의 결과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가만히 있는 유저를 툭툭 찌르면서 광고를 내보내는 곳을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광고주라 쳐요. 광고주가 구글 애드워즈에다가 광고를 만들어서 올리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애드워즈를 다루게 되는데 애드워즈에다가 광고를 만들어서 올려요. 그럼 여러분은 타겟팅을 하겠죠? 얘랑 얘한테 광고를 집행해주세요라고 여러분 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또 이제 20대의 남자, 여자, 한양대에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타겟팅을 하겠죠? 그럼 그걸 실제 사람하고 매칭하기 위해서 DMP가 동작을 하죠. 그렇죠? 구글의 DMP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애가 더블클릭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 더블클릭 DMP를 통해서 애드워즈가 이제 매칭을 시켜요. 매칭을 시켜서 광고를 검색 네트워크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내보내게 됩니다. 둘 중에 한 군데 내보내요. 둘 다 내보내기도 해요. 네. 그럼 검색 네트워크는 대충 어떤 거냐? 검색의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검색 결과 페이지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나오고 뭐 구글 지도,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있냐? 유튜브에서도 동영상 검색하죠. 유튜브 동영상 검색하면 광고 막 이렇게 나오죠. 에이디라고 네. 그런 애들도 다 검색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도 검색 네트워크예요. 이 용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네이버에서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 검색해보면 다 그게 뭔지 나와요. 자,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는 거는 정말 너무 넓고 방대해서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모든 것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무슨 조선일보 이렇게 신문기사를 보다 보면 옆에 배너 뜨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거 막 보다 보면 막 나오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뜬 거 삥 뛰어나오고 막 이런 것도 다 되고 아무튼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열심히 모바일 핸드폰 게임하고 있다면 갑자기 화면 이렇게 한번 빡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뭐야? 인터스티셜 광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런 모든 애들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광고가 나가려면 해당하는 광고 칸에 그러니까 내가 애드워즈에 광고를 입력을 했어요.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나가야죠. 그럼 어떤 광고 칸에 나갈지가 또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이 넓고 방대한 애들 중에 한국일보 옆에 나갈 건지 아니면 뭐 조선일보 위쪽에 이렇게 나가게 될 건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동영상 건너뛰기 광고로 나갈지 이게 뭔가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매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구글 소유가 아니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가입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광고 칸을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끝내주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었어요. 뭐 할까? 뭐 나만 따라하면 일주일이면 고양이가 다 뭐 완전 순둥이가 돼 뭐 이런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쳐요. 제가 이 웹사이트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러 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막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공짜로 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보러 오는 사람 많은데 이거 뭔가 좀 이걸 이용해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글 애드센스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그 고양이 일주일 만에 뭐 순둥이 만들기 이런 웹사이트에 요만한 광고 칸을 내가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영역을 만들고 거기다가 애드센스를 달아놔요. 그러면 애드워즈에 들어오는 모든 광고가 애드센스나 애드몹, 이거는 모바일 앱을 말하는 겁니다. 애드센스는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고, 애드몹은 이 모바일 앱 말고요. 네, 아무튼 이거 말해요. 그러니까 애드센스를 달거나 애드몹을 달아놓으면 이 달린 곳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순둥이 만들기 웹사이트를 해갖고 너무너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뭐 100만 이 애드센스를 통해서 클릭당 발생한 비용이, 그러니까 그 발생한 수익이 한 100만 원이다 쳐요. 그러면 뭐 구글 얼마, 나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갖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구글은 이 광고칸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광고 사업 각 개인에게 광고에 대한 수익을 분배해준다 라는 표현을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 모든 그 광고칸을 제공하는 애드센스나 애드몹을 달아서 광고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해당 위치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고 그 광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구글로부터 나눠먹는다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애드센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에 꼭 조용히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콘텐츠를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걸로 돈을 좀 벌고 싶은데 그러면 애드워즈를 들으면 안 되지. 그쵸? 그런 분들은 애드워즈가 아니고 애드센스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쵸? 제가 유명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아무튼 이렇게 뭐 정보를 집어먹고 뭐 이런 기괴한 어떤 걸 해갖고 사람들 내 채널에 구독자로 이빨이 눌러들어갖고 내가 이걸로 나도 대도서관처럼 돈을 벌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드센스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애드워즈는 광고를 내보내는 쪽이고 애드센스는 광고를 받아서 보여주는 쪽 사이드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애드센스는 선생님이 만들어주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까짓 건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저기 서점에 가면 나는 뭐 애드센스로 연금 받는다라는 둥, 뭐 나는 뭐 블로그질 해갖고 뭐 1000만 원을 번다는 둥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간단한 애드센스 관련된 쓰잘데없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한 200페이지 되는데 실제 애드센스 설명은 한 2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애드센스가 매우 간단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알아서 서점에 가서 책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빠라바라 필요한 거 읽고 이해하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드워즈를 다루게 돼요. 그럼 애드센스를 통해서 나가는 광고가 뭐가 있느냐? 보통 이제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GDN이라고 하죠. 요거에 배너 광고 같은 거. 신문 보다 보면 옆에 나오는 뭐 그런 배너 광고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뭐 유튜브 트러블 광고 이렇게 뭐 건너뛰기 광고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그런 거 다 이런 애들을 애드센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 앱에 나오는 광고도 애드센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구글 네트워크가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간단하죠? 자, 우리는 여기 애드워즈를 공부하게 될 건데 네. 애드워즈 그러면은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애드워즈에서도 디스플레이 네트워크가 가장 좀 여러분이 보통 검색 네트워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 구글맵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잖아요. 이런 건 쉬운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그냥 배너만 보통 연상을 하시거든요.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크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짐작을 못 하시는데 얘는 그냥 커요. 네, 201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200만 개 웹사이트인가? 가 가입이 되어 있대요. 네, 13년에. 그 뒤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징그럽게 크다. 되게 많습니다. 이게 크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랑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DMP가 프로파일링을 하느냐 아이덴티파이ing을 하느냐도 차이지만 구글 광고, 이 애드워즈를 통해서 나가는 구글 광고와 페이스북 광고의 또 다른 차이가 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때문에 발생을 해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면 광고가 게재되는 위치가 8가지죠. 이게 있잖아요. 모바일 뉴스피드, 데스크탑 뉴스피드, 뭐 인스타그램, 오디오 네트워크 등등등등. 뭐 꽁시렁꽁시렁 따져봤자 사실은 되게 별거 없잖아요. 결국 그냥 다 따지고 보면은 페북이나 인스타에 나와요 정도로 거의 귀결이 되죠. 대충 이렇게 한 줄 요약하면 페북과 인스타에 광고가 나간다로 끝나요. 근데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정말 수많은 막 각종 신문사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막 별의별 군데 다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정말 너무너무 광고 경매를 잘해갖고 비딩 맨날 이겨서 여러분이 타겟팅한 유저한테 광고를 낙찰을 시킨다 칩시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징그럽게 그 광고를 반복해서 많이 보는 거예요. 거의 뉴스피드에서 광고를 보게 되는데 아니 페이스북 열 때마다 맨날 그 내용 나와. 그럼 얘는 지겹겠죠. 그쵸?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는 계좌 위치가 적기 때문에 광고주가 낙찰을 받아서 굉장히 빈번하게 광고를 이제 빈도가 높게 노출하기 시작하면 유저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게 인지가 되고 굉장히 금방 지겨워져요. 이걸 광고 피로도라고 하는데 광고 피로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가요. 맨날 뉴스피드에서 그걸 보게 되니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고가 특정인에게 반복해서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제약을 많이 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광고를 4번 이상 반복해서 같은 광고를 4번 이상 반복해서 보여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은 아니고 뭐랄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는 칸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 내가 조선일보에서 그 배너를 봤든 뭐 한국일보에서 봤든 유튜브를 보다가 뭐 봤든 일단 모양도 다양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똑같은 광고 소재가 한 사람한테 반복해서 보여져도 그 광고 성과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돌리면 크리에이티브 변경을 안 해주면 그러니까 광고의 소재를 변경을 안 해주면 일주일 이상 그 광고 성과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날고 끼어도 안 돼요. 여러분 페이스북에도 뜬다는 쩐다는 광고 막 이렇게 되게 봤지만 걔네들을 일주일 이상 지겹게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여러분이 광고를 계속 동질을 해갖고 떼어갖고 나는 어떻게든 요거 하나로 반복해서 보여주겠다 라고 해서 한 달이 지나면 광고에 붙어요. 이 광고는 한 달 전에 작성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경고? 네, 그런 빨간 색지를 걔네가 붙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굉장히 최신성 있는 내용만 항상 보게 돼요. 페이스북 광고는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 계속 광고 내용을 바꿔야 돼요. 네, 빨간색 한 번은 똑같은 내용도 빨간색으로 보여줬다가 노란색으로 보여줬다가 뭐 이렇게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구글 광고는 얘가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사람들이 피로도를 별로 느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 연연을 안 해요. 그래서 광고 소재를 안 바꿔도 성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갈 수 있는 위치가 너무 많잖아요. 구글 입장에서는 구글의 그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광고 소재가 어떤 곳에 게재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지 얘는 계속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광고 소재를 페이스북처럼 자꾸 바꿔버리면 얘가 이제 알 것 같아. 근데 다음 시험지 풀어. 라고 이렇게 또 시험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알게 됐는데 그거 빼고 새로운 걸 다시 테스트해라 라고 해서 제대로 된 최적화된 성과를 보기 전에 소재가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쓰잘데없이 성과를 못 뽑고 학습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되시죠? 구글 광고는 대충 여러분이 광고를 만들어 놓으면 이 광고가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려면 애초에 학습이라고 나와요. 상태가 학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글이 현재 이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할지 학습 중이다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이 학습이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필수 기간이에요. 페이스북 광고는 일주일 이상 소재를 지속하면 애들이 지겹다고 하면서 돈 내놔라 막 이렇게 압박을 하고 성과가 떨어지는 거고 구글 광고는 반대로 소재를 자꾸 바꿔버리면 얘가 제대로 공부를 못해갖고 심지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바뀌는 이런 상태에 처해갖고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구글 광고는 보통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학습을 시키고 1년 정도를 소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요. 이게 게재 위치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 이 광고 시스템은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사자랑 다 넘어가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 몇 가지만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페이스북 때도 이 광고 경매에 대해서 얼핏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에드워즈도 똑같이 경매를 합니다.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A, B, C, D 4명이 있어요. 근데 광고를 경매를 낙찰시키기 위해서 나는 5,000원을 내겠다. 4,000원, 3,000원, 2,000원을 불렀어요. 누구의 광고가 나가게 될까요? A죠. 그지.
그죠? 2,000원짜리 내주는 건 미친 거죠. 네, 여기 네. 보통 우리 상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경매라는 건 제일 최고가를 부른 애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5,000원짜리가 나가야 돼요. 이 문제는 페이스북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했죠? 페이스북은 각각의 광고 슬롯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걸어놓고 기대 수익 기준선을 넘어가는 애들은 더 이상 금액을 보지 않고 행동률 점수를 본다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좀 방법이 달라요. 구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2차가 이렇다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걸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요소를 합산을 해요. 그래서 광고 순위라는 걸 생성해요. 이해되시죠? 얘는 종합평가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나는 1억을 내겠어. 나는 10,000원을 내겠어. 뭐 나는 5,000원을 내겠어라고 했을 때 야, 이 칸에 페이스북 입장에서 이 칸에서는 10,000원만 나오면 돼. 그러면 10,000원을 거내나 1억을 거내나 똑같이 취급을 하는데 구글은 그렇게 하진 않고 금액을 많이 걸면 당연히 더 높게 취급을 해주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 추가적인 다른 요소를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종합 점수를 내갖고 종합 점수가 제일 높은 애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종합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게 되느냐? 이걸 왜 영어로 써놨을까? 후회하면서 여러분 자, 이 정도 영어는 하실 수 있죠? 이걸 이제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합니다. 퀄리티 스코어 품질 평가 점수라고 하고 포맷은 광고 형식이라고 보통 말을 해요. 자, 이 품질 평가 점수가 높으면 복잡하게 할 거 없고 품질 평가 점수가 높고 형식이 좋으면 입찰 금액이 적어도 광고가 나갈 수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품질 평가 점수를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품질을 평가하는데 페이스북에서 품질을 평가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죠? 페이스북은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겟팅한 대상과의 관련성을 체크를 한다. 그래서 이 타겟팅한 대상의 약 500명 샘플에게 광고를 돌리고 얘네들의 행동률을 토대로 해서 이 광고의 품질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는 행동률이 평가의 기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평가 점수의 이름이 관련성 점수였어요. 그런데 구글 애드워즈가 말하는 품질 평가는 기준이 달라요. 얘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게 되느냐? 이 품질 평가 점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내요. 첫 번째는 뭐냐? 광고를 보여줬을 때 유저가 클릭을 할 확률. 이걸 기대 CTR이라고 하는데 이 광고주의 지금까지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 광고주와 유사한 광고주들의 실적 등을 다 토대로 해서 이 광고가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할까를 따져요. 그래서 클릭할 확률이 높은 광고를 더 점수를 많이 줘요. 왜냐? 구글 광고는 클릭을 해야 돈을 내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CPC, CPM, CPA 이 얘기 했었죠. 우리가 광고주인데 뭘 기준으로 광고비를 낼까를 따질 때 CPM은 노출당 과금을 하는 거고 CPC는 클릭당 과금을 하는 거고 CPA는 우리가 원하는 액션이 일어났을 때 과금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구글 광고는 기본적으로 CPC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네트워크 상에서 광고를 내보냈는데 10,000명한테 보여줬는데 10,000명 모두 클릭을 안 했다. 그럼 구글이 버는 돈은 얼마? 구글이 얼마 벌죠? 10,000명한테 보여줬는데 10,000명 모두 클릭을 안 했어요. 그럼 구글 얼마 벌어요? 한 푼도 못 버는 거죠. CPC니까 아무도 클릭을 안 하면 구글은 돈을 못 벌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유저가 클릭할 광고를 내보내는 게 중요해요.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그 광고 칸에 광고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광고주는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구 걸 내보내야 된다? 클릭될 확률이 높은 광고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점수의 첫 번째 요소는 기대 CTR. 이 광고는 얼마나 클릭이 될 것이냐. 클릭률이 높을 애가 나가게 돼요.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방문 페이지 만족도라는 거예요. 방문 페이지 만족도는 뭐냐? 유저가 광고를 클릭을 했어요.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사람이 클릭을 딱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광고를 클릭해서 간 페이지가 후진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나 낚였잖아 라고 울컥하면서 바로 뛰쳐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런 하는 거랑 클릭하고 간 사람이 오 이런 괜찮은데 라고 거기서 좀 더 머물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이렇게 뭐 회원가입도 하고 하면 어떤 방문 페이지가 더 좋은 거죠? 당연히 유저가 더 많이 머물면서 이렇게 충분한 만족도에 해당하는 액션을 보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는 광고 자체, 이 광고의 크리에이티브를 보고 유저가 얼마나 반응을 했느냐. 크리에이티브만 보는 거지 클릭하고 갔을 때 랜딩 페이지에서 얼마나 만족도를 보이느냐를 추적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구글은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때문에 광고를 클릭하고 간 사람이 이 도착한 곳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였느냐를 계속 측정을 해요. 그래서 클릭될 확률이 높은 광고가 우선적으로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유저가 클릭하고 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는 방문 페이지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광고가 품질 점수가 같이 높아요. 마지막은 뭐냐면 광고 관련성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광고를 지금 보는 입장이에요. 내가 지금 광고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마우스 포인터를 제가 검색 중이에요. 마우스 포인터에 대해서 찾고 있어요. 근데 광고가 당신이 찾는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습니다. 뭐 까만 마우스 포인터를 보실 거면 여기 클릭하세요. 뭐 이런 문구가 있다 쳐요.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마우스 포인터에 관련된 광고가 있고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그 페이지가 마우스 포인터를 다루면 이 세 가지가 광고의 관련성이 좋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운동화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마우스 포인터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면 관련성이 적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클릭하고 들어갔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이 들어간 페이지에 마우스 포인터도 팔고 노트북도 팔고 모니터도 팔고 키보드도 팔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마우스 포인터만 있는 페이지에 비해서 키보드, 노트북, 뭐 이거 같이 팔고 있는 페이지가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련성이라는 건 이게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 퍼널이 얼마나 100% 일치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방문 페이지에서 이것저것 통째로 다 묶어갖고 막 뭐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제품 다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들면 구글 광고는 절대 성과가 안 나와요. 그 방문 페이지는 광고 관련성이 높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팅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공고박 비누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제품의 가치를 보여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제품을 선정을 했으면 이 방문 페이지에서도 그 제품을 거의 단독으로 위주로 보여줘야 돼요. 이 방문 페이지 세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품질 평가 점수를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광고 형식은 구글 광고는 다양한 형식이 있어요. 이거는 관련돼서 그냥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네, 넘어가. 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구글 애드워드나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헷갈리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고 순위라는 말과 광고 게재 순위라는 말을 많이 헷갈리세요. 잠깐 말씀. 애드워드는 자료를 찾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국어가 맞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뭐 이런 용어들이 사람을 많이 헷갈리게 하죠. 광고 순위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해서 이렇게 뭐 입찰 금액이랑 품질 평가 점수랑 형식을 다 통틀어갖고 총점이 얼마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광고 순위예요. 게재 순위라는 건 뭐냐면 게재 순위는 이렇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구글에서 예를 들어 구글에서 운동화 검색한다 쳐요. 그러면은 이 검색 광고가 여러 개 나오죠. 위에 한 4개 정도 빵빵빵빵 나오게 되죠. 그렇죠?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게재 순위 1순위인 거예요. 게재 1위. 두 번째 있는 애가 게재 2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게재 순위라는 건 유저에게 보여질 때 위치상 정말 말 그대로 게재되는 순서가 제일 위자라는 게 게재 순위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검색 광고, 제가 운동화를 검색했는데 광고가 4개가 보여진다 칩시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광고 순위 1순위고 두 번째 게재 순위를 가진 애가 광고 순위로도 2순위고 그렇게 되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게재 순위 1순위 자리를 놓고 경매가 벌어졌을 때 광고 순위 1순위인 애가 그 자리에 나가게 돼요. 게재 순위 2순위인 애를 놓고 이 자리를 게재 2순위를 놓고 경매가 벌어졌을 때 광고 순위 1위인 애가 게재 2순위에 나가게 돼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게재 순위라는 건 광고가 보이는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고 광고 순위라는 건 매번 경매가 일어났을 때 몇 등 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위치당 다 경매가 따로따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 개념이 달라져요. 일단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입찰가와 낙찰가를 잘 구별을 못해요.
자, 여러분이 광고를 돌렸다 칩시다. 여러분이 광고를 돌렸어요. 제가 비누를 팔 건데 비누를 파는데 CPC 이 광고를 보고 클릭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당 제가 한 번에 클릭당 50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쳐요. 예를 들어 그렇다 쳐요. 나의 예산상 나는 클릭 한 번당 5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하는 상태일 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입찰가를 얼마로 써야 할까요? 5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은 500원이라고 쓰죠. 그쵸? 자, 보통 이게 구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 광고도 그렇고 페이스북 광고도 그렇고 모든 디지털 광고는 기본적으로 경매를 하잖아요. 경매를 할 때 여러분이 500원을 불렀어도 여러분이 500원을 불러갖고 낙찰을 받았다 쳐요. 여러분이 부르는 금액이 입찰가예요. 근데 여러분이 1등을 해갖고 낙찰을 받으면 2순위가 부른 입찰가에서 최소 금액만 붙어갖고 낙찰가가 정해져요. 이해되세요? 입찰가와 낙찰가가 달라요. 입찰가는 경매에 도전할 때 나는 얼마라고 부르는 거고 낙찰가는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이 돼요. 여러분이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그럼 광고 성과 보고서를 받을 때 광고의 성과가 나왔는데 CPC가 뭐 300원이었다라고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과 보고서 상의 300원이라는 건 여러분의 광고의 낙찰가가 300원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광고는 300원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입찰가를 얼마로 써야 되죠? 300원보다 높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순위 당첨자가 거의 300원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경매에서 이기는 상황일 때 2순위 당첨자가 거의 300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300원을 쓰면 그러니까 성과 보고서를 보고 CPC가 300원이구나. 그러면 나의 CPC 입찰가를 300원 이렇게 쓰면 계속 경매에서 계속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아래 순위로. 이해되세요? 입찰가랑 낙찰가는 달라요. 이거는 에드워즈뿐만이 아니라 모든 디지털 광고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입찰가라는 건 내가 실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금액보다 높여서 쓰는 거예요. 얼마 정도로 더 높여서 쓰느냐? 보통은 110%로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에드워즈 이거는 이제 우리 대충 에드워즈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거는 알아서 보고 따라하는 걸로 합시다. 에드워즈를 시작하려면요, 먼저 일단 크롬에서 하셔야 되고요, 지메일에 가입하시고요. 지메일 계정을 갖고 에드워즈에 가입을 합니다. 여기서 진짜 수업할 때마다 언제나 100% 들은 질문을 다시 얘기하자면 지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에드워즈에 가입을 하면 로봇이 아닙니다를 누구나 수행해요. 이 화면 보이시죠? 기억해 주세요, 제발. 네. 자, 로봇이 아닙니다를 클릭해요. 그래서 이제 쿠폰 코드 받아요. 확인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 화면으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요. 이 화면을 딱 보면 사람들이 이메일 주소랑 웹사이트 URL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매우 잘 시키는 대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웹사이트 URL로 입력한 다음에 계속 버튼을 보통 눌러요. 그래서 매번 실습 수업을 하면 맨날 여기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랑 화면이 달라요 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URL 해서 계속 누르는 게 아니고요. 설정 가이드 단계를 건너뜁니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에드워즈가 과거하는 시절에서 마치 여러분 무슨 게임하면 처음에 실제 게임과 상관없이 캐릭터 조작법 익히느라고 하는 트라이얼 화면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도움, 이렇게 프랙티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에드워즈가 프랙티스를 제공을 하네. 근데 문제는 이 프랙티스가 일단 들어가면 개미지옥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 프랙티스를 끝내질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갖고 보통 에드워즈 화면까지 가지를 못하고 선생님 이 프랙티스 화면에는 뭘 입력해야 되나요? 이게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에드워즈에서 광고를 만드는 방법을 되게 쉽게 만들어 놓은 가이드 화면이에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겨운 화면이 나오지 않는 거죠. 뭘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습 수업을 하면 꼭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징징거리다가 그러면 다른 지메일로 가입해갖고 다른 계정으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맨날 그러는데 자, 설정 가이드 단계를 건너뛰세요. 그러면 에드워즈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화면으로 가게 돼요. 이게 맨 처음 가입했을 때의 화면이에요. 실제로 이제 에드워즈 설명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드신 거 아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